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역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미미이고요. 저희는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는 그 프랜차이즈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가맹본부 선택할 때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의 어떤 의무와 또 우리 점주님들의 의무도 말씀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모르면 손해보는 가맹사업 지효제도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사실은 정말 몰라서 손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가맹사업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맹사업법 내용을 다 아실 필요도 없으시고 다 기억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요 정도만 아시면 그래도 손해 보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맹사업법에서 프랜차이즈 사업할 때 정보 공개를 해라 라고 하는 그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 모든 본사들은 여기 보시는 대로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하고 가맹점 모집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보공개서가 뭐냐, 근데 가끔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저 그거 뭐 받았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보여주시면 보통은 뭐 사업계획서 아니면 회사 소개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정보공개서가 아니고요. 딱 문서 앞에 정보공개서라고 써 있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님은 약간 부부관계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전에 이 남자가 또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말로 이렇게 막 사기치는 사람 진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서예요. 사실은 말을 엄청 잘하는 사기꾼 같은 가맹본부들은 막 청산유수, 속기 딱 좋은, 넘어가기 딱 좋은, 막 외관은 너무 멋있어. 우리 보통 처음엔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만나보지 않으면 너무 외형적으로 멋있거나 예쁜 사람한테 이렇게 호감이 가는 게 약간 인지상정이잖아요. 이 프랜차이즈도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서가 그런 외형적인 것에 이렇게 막 언론, 그죠? 아니면 뭐 매장의 어떤 이미지,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실이 어떤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정보공개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의 어떤 업력, 매출, 영업이익, 아까 제가 직원도 별로 없는데 가맹 막 브랜드는 몇 개인 이런 본부들을 좀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직원은 몇 명, 여기 브랜드는 몇 개 운영하고 있고 어떤 브랜드는 몇 년 운영했고 그 브랜드의 가맹점은 몇 개고 그 브랜드의 가맹점들이 3년 동안 그런 몇 개가 생기고 몇 개가 없어지고 몇 개가 양수도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계속 손실이 나네. 여기는 가맹점 개설은 없고 계속 이렇게 해지나 종료가 너무 많이 나는데, 내지는 해지나 종료는 없지만 양수도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보고 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죠? 그게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양수도가 왜 많을까요? 양수도가 왜 많아요? 물론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이사가게 돼서 뭐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려워서 넘기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수 해지나 종료는 없지만 양수도가 많은 게 되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정보공개서에 뭐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거 하려면 돈을 얼만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정보도 나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 거 할 때 돈 별로 안 든다 이렇게 얘기했던 본사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 같은 창업을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안 든다고 하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죠? 저런 이미지인데 돈이 별로 안 드나 보네? 이러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계약하고 나면 돈이 자꾸만 추가돼. 나 기껏 이것도 지금 대출받아서 준비한 건데 계약하고 났더니 또 추가. 이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가맹거래사 활동할 때 초창기에는 많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보공개서가 이제 강화되고 이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얼마 든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과도하게 내지는 뭐 하여튼 좀 이렇게 초과해서 막 더 돈을 요구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맹본부들도 여기에 그렇게 딱 사실적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이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보공개서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 그래도 예비 창업자분들은 언제 그걸 보실 수 있냐? 아까 제가 그 검색창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이라고 치면 정보공개서 이렇게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서 열람을 하시면 예를 들면 열람하고 나는 예를 들면 미미치킨이 좀 궁금하다. 가맹점 몇 개인지 궁금하다. 여기는 도대체 얼마 버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전년도에 점주님들이 얼마를 버셨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약간 맹점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거잖아요. 지금이 2021년도잖아요. 그런데 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조금 늦어요. 그래가지고 19년도 거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지금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20년도 상황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19년도 거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업데이트가 빠르지 않아서 지금 21년도인데 20년 데이터까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맞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본사는 창업하시려는 분께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랑 계약하기 전에 저 14일 전에 그거를 주어야 돼요. 14일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뭐 띵까띵까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우리가 아까 이 남편감, 신부감을 찾듯이 신중하게 골라야 되고 혹시 이 사람이 말했던 게 다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실제 가맹점들은 본사가 말한 것처럼 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보는 일도 필요할 거고 또 이거랑 유사한 같은 업종인데 다른 브랜드를 한번 비교 검토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늦지 않고 과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법에서 14일을 부여하고 있는 거고요. 이 14일 기간 동안에는 계약도 체결하면 안 되고 아까 제가 1차 시 때 말씀드렸던 돈을 일단 내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돈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계약 체결 전에는 어떠한 돈도 요구하시면 안 돼요. 본사는. 그리고 점주님 예비창업자 입장에서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보공개서를 본사가 안 줬거나 주긴 줬는데 한 2, 3일 밖에 안 됐는데 그냥 계약하자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본사가 전에 말했던 거랑 틀려. 그리고 연락도 잘 안 돼. 계약하고도 돈을 줬더니 뭐 입금했더니 연락도 잘 안 되고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도 안 되는 것 같고 갑자기 이제 제가 계약하고 나서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그동안 다 나한테 말했던 건 뻥이었고 이걸 이제 점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아무 때나 그러라는 게 아니라 못 믿겠다 여기 나랑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막 확 180도 바뀌었네 이렇게 저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 안 줬으니까 돈을 돌려달라. 정보공개 주긴 줬지만 14일이 안 됐는데 우리가 계약서를 썼으니까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공개서를 받았다 내지는 언제 받았다 이거를 서로 증빙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실제로 제가 2주 전쯤에 상담한 게 뭐였냐면요. 어떤 이제 신생 브랜드예요. 근데 이 점주님이 분쟁 상담 내용은 이 본사 사장이 되게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엄청 잘해주고 너희 매장을 우리 브랜드의 시그니처 매장으로 만들 거여서 너희한테 모든 걸 집중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말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봤더니 이제 연락도 잘 또 진짜 안 되고 보니까 시그니처 매장이라고 따로 있었었고 막 지원해주기로 했던 건 하나도 안 해주고 근데 시그니처 매장으로 만들 거니까 너한테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할게 막 이런 구두상의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고
뭐 지원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돌려받고 싶다라는 취지의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개서나 가맹계약서를 14일 전에 줬는지 안 줬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정보개서를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만나서 이렇게 둘이 만나서 정보개서입니다 라고 받으셨다면 본사가 분명히 확인서를 써달라고 할 거예요. 본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받아두셔야 됩니다. 받아두셔야 되고 거기에 자필로 뭐 이제 그 제공받았던 장소, 날짜, 뭐 이름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걸 또 본사 직원이 대신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필적 감정까지 하고 막 이렇게 막 분쟁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글씨 아니다. 내가 쓴 거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필로 이렇게 쓰게끔 시행령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직접 만나서 줄 때는 확인서에 내가 자필로 뭐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상경 홍미미는 어디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으면 확인합니다. 뭐 이렇게 자필로 쓰게끔 되어 있고 날짜.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14일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우편으로 내용 증명으로 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본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번거롭기도 하고 그죠? 근데 내가 전달했다라는 건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소요가 되니까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놓고 확인하게끔 하는 건데 이런 방법으로 제공하는 본사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본사가 홈페이지 정보공개서를 올려놓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라고 안내해도 그분 언제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야 되잖아요. 그게 번거롭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제공한 걸로 인정은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본사들을 거의 저 못 본 것 같고 이메일로 제공하시는 방법은 많이들 쓰세요. 이메일을 굉장히 빨리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메일로 보내놓고 어떤 걸 증빙해야 돼요? 그 사람이 수신 확인했다. 라는 것까지 좀 캡처해 놓으셔야 나중에 제공했다라는 게 좀 명확하게 증빙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우편 만나서 아니면 내용증명 우편의 형식 아니면 홈페이지에 어떤 그 게시하는 방법 등 요 네 가지 방법으로 정보공개서 제공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직접 만나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말씀 좀 드려요. 제가 1편에서 그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고수익을 자꾸 얘기하는 본부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가맹사업법에서도 이 본사가 허위 가장을 주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점주님들이 돈이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막 탈탈 털어서 내지는 부모님께 손 벌려서 내지는 은행 빚을 얻어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속아서 했다.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했다. 이럴 때 공정위가 처벌을 세게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위 가장이 그럼 뭐냐? 제가 이렇게 일리로 나눴죠.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려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일매출 한 4, 50밖에 안 나오는데 일매출 120은 눈 감고도 찍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것도 허위 가장의 유형에 들어가는데 뭐냐면요. 계약 체결하거나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숨기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되게 작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허위 가장 정보의 유형의 하나예요. 그래서 가끔 본사들이 저는 그냥 말 안 했을 뿐인데요. 뭐 이러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사가 이 대표님이 어떤 막 그 평판이 너무 좋아. 되게 성실하고. 그런데 좀 지금 약간 뭐 문제가 있어서 구속이 될 어떤 뭐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예비 창업자는 몰라. 그 본사 그 대표가 굉장히 방송에서도 유명하고 막 평판도 좋고 막 이런 거 보고 야 이런 본사님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좀 있다가 구속됐어. 막 언론에 나오고 난리가 났어.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 점주님 입장에서는 이 대표를 어떤 역량과 성실함과 이런 걸 보고 이 브랜드를 선택했을 기준이 그 기준이 되게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숨겼어. 저 대표님이 너무 좋아서 이 브랜드 하려고요. 저 그런 점주님 많이 봤어요. 이거 왜 하셨어요? 했더니 여기 대표님 이게 열정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라면 지금 브랜드 인지도는 약하지만 충분히 잘해낼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주신 점주님도 저 많이 만났어요, 정말로. 근데 그렇게 믿고 왔는데 구속될 어떤 상황인데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게 당연히 허위가장 정보를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축소하거나 말 안 한 거. 말 안 한 게 무슨 잘못인가요? 근데 그게 계약 체결에 중요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 체결에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거를 계약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였다. 근데 그걸 얘기 안 했다. 나는 뭐 부풀려서 얘기한 거 아니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얼마 번다. 점주님들이 예비 창업자들이 이걸 안 물어보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걸 안 물어보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이거 하면 얼마 벌까요? 다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얼마 버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본사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액 이야기할 때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제공하라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문서로 줘라. 그러면 누가 본사가 문서로 주겠어요. 내 책임이 딱 있는데, 그죠? 잘 안 주려고 하시죠. 그래도 우리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저 그 말씀하신 거 메일로 좀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뭐 이렇게 문서로 주실 수 있나요? 저 그 가족들하고 상의에 대해서 제가 구두상 전달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문서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근거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감명본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출이 좀 나옵니다. 수익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을 그 자료 사무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으니까 꼭 지키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 안 지키시면 공정의 어떤 제재나 처벌이 강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막 누구랑 막 싸우거나 뭐 이렇게 사기치거나 예를 들면 다치게 했거나 이러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뭐냐면 점주한테 손해를 입혔으니까 너 벌도 받아 라는 뜻이에요. 점주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너 벌 받아야 되니까 점주님한테 더 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용을 정리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허위 가장 정보 주면 안 된다. 아니면 뭐를 숨기거나 은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숨기거나 은폐하는 건 이제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라고 하거든요. 이제 제가 어려운 말 안 쓰려고 했는데 이제 요거에 해당이 됐을 때 정말 그런 일이었어? 나 괜히 했어. 손해가 얼마야? 정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네가 허위 가장 정보 줘가지고 내가 창업을 했잖니? 근데 니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적자가 심하잖아. 손해배상 해줘. 이렇게 했는데 손해받은 금액이 예를 들면 뭐 한 8천만 원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물론 점주님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본사가 100% 잘못하는 경우 흔치 그래도 뭐 사고 나도 100% 과실은 있지만 흔치는 않잖아요. 감명본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주님이 본사를 이렇게 제대로 안 알아보고 선택한 것도 약간의 점주님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본사가 너무 감언이설을 해서 넘어간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약간 과실을 좀 따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손해액이 그래서 뭐 8천만 원이다 1억이다 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손해액의 3배를 최대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배상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본사가 부풀려서 아니면 되게 중요한 걸 숨겨서 내가 거기에 넘어가서 계약을 체결했거나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 본사가 어떤 영업 지원 같은 걸 해주셔야 되잖아요. 물류도 계속 주셔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 꼴도 보기 싫다고 물류를 뭐 이렇게 10개 주던 걸 1개만 줘. 그런 일은 흔치 않지만 그럴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면서 이렇게 뭐 앞뒤 따지지 않고 물량을 확 줄여버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업하는데 좀 큰 장애를 초래하게 했거나 아니면 해지 같은 거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했거나 또 갱신을 안 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계약 나 꼴도 보기 싫다고 연장을 안 해줬거나 재계약을 안 했거나 여하튼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보복 조치의 금지인데요. 왜 보복 조치가 뭐냐면 점주님이 이제 공정위가 뭔가 조사할 때 막 협조해. 그래서 막 서류도 주고 막 이랬어. 그랬다고 본사가 점주님한테 보복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도 그걸 위반됐을 때도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들이에요. 요 세 가지. 9조, 12조, 제가 12조 5 이렇게 정리해 드렸잖아요. 요 세 가지에 해당이 돼서 영업에 큰 손실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냥 손해배상이 아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거 모르면 진짜 손해보겠죠.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맹금 예치제도인데, 가맹금 예치제도는 예치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좀 어렵지만 낯설진 않으실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 예치에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맹금을 어디다가 예치하는 거냐면, 본사가, 요즘에 진짜 이런 본사가 저는 못 봤어요. 없어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드물 것 같아요. 본사가 막 이렇게 사업설명회 같은 거 하고 그 자리에서 오늘 계약금을 걸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인테리어비 얼마 면제입니다. 막 이렇게 해주거나 오늘 계약금을 걸고 가신 분들에게는 뭐 어떤 자리를 우선권을 드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회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막 그 계약금이나 이런 걸 받아두시는 본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본사가? 없어져요. 그럼 점주님 막 난리 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저 요즘에는 정말 이런 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피해를 최소한이라도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계약을 했어. 당연히 계약 전에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고요. 가격 그때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서라도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그리고 그 오픈 행사, 개점 행사를 본사가 이제 점주님한테 돈을 받아서 오픈 행사를 막 해주시는 데도 있고, 오픈 행사는 그냥 점주님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본인 수준에 이렇게 알아서 하시면 돼요라고 하고 정보만 주시는 데도 있거든요. 여하튼 개점 행사비를 본사가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포함이고요. 개점 행사비는 본사가 안 받아요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요 돈만, 인테리어비, 뭐 주방 설비비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은 없어요. 요 가입비, 뭐 가맹금이라고 표현해도 좋겠고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요거 해당하는 돈은 계약을 하고 나서라도, 계약을 했더라도 본사한테 주지 말고 본사라 계약이 되어 있는 은행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예시로 그거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들 예시를 써놨잖아요.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쭉 써놨는데 아마 본사가 이 은행 중에 한 개 또는 다수의 은행과 계약을 맺어놨을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맡겨두는 거예요. 혹시 본사가 도망갈지 모르니까. 혹시 본사가 지지부진하게 나를 이렇게 오픈을 도와주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은행에 맡겨뒀다가 얘네랑 같이 못하겠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돈을 이제 뭐 분쟁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본사가 순순히 안 줄 거니까. 그때 은행에다가 우리 분쟁 중이니까 이 돈 본사한테 주지 마세요 라고 하고 조정을 이제 하고 조정 결과에 따라서 나눠 갔든지 점주님이 받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근데 본사가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럼 저희는 그 돈 언제 받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예치하고 2개월 그러니까 그 계약하고 예치하잖아요. 그럼 2개월이 지난 시점, 계약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은행에서 본사 계좌로 돈을 이렇게 넘겨주시는 제도예요. 물론 이제 점주님이 2개월까지는 아니고 한 달 만에 오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래 안 걸려서 우리는 오픈하는데 그럼 점주님이 어떤 승인이 있으면 은행이 본사 계좌로 돈을 이렇게 이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가맹금 예치 제도니까 이거는 반드시 숙지했다가 물론 본사가 못 믿어서는 아니지만 계약하고 나서 이렇게 얼굴이 바뀌는 본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예치를 해두시는 게 저는 좋다.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대체하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 밑에 제가 피해보상보험이라고 썼는데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이 관련 상품을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맹비가 500만 원, 교육비가 300만 원, 뭐 보증금이 200만 원 이래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치를 할 금액이었어요. 예치를 나는 보호를 받아야 그 1000만 원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사가 그 서울보증보험에다가 1000만 원을 보호하는 증권
제가 여기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이라고 썼는데 그 증권을 본사가 떼어오시면 돼요. 내가 혹시라도 네 1,000만 원을 먹고 토끼면, 아니, 먹고 도망가면 이제 그걸 누가 물어주는 거예요?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물어주겠다는 뜻이죠. 증권을 만약에 본사가 끊어주시면 본사한테 그때 증권을 받으시고 직접 본사 계좌로 돈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은행에 맡겨두시는 예치제도를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보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허위 가장 정보가 처벌이 되게 센데 잘못하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드렸고, 또 가맹금 예치 혹시 본사가 갑자기 도망가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런 일이 가끔 있으니 본사한테 돈을 주지 말고, 물론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주방 설비 구입 이런 비용은 계약하고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최소한 요거라도 보호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요 명칭에 해당하는 금전은 본사한테 계약하고 나서라도 주시면 안 되고 은행에 맡겨두셔야 된다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영업지역 보호인데 가맹사업법에서는 점주님 영업지역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배달 관련해서 외식업은 그게 좀 많잖아요. 나는 여기까지가 영업지역이었는데 이쪽 점주가 우리 동네까지 와서 배달해요. 그거를 본사 보고 막아달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본사가 이걸 막을 수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어려워요. 막을 수는 없고 여기 넘어오지 마십시오라고 뭐 이렇게 부탁이나 권고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너 여기까지 배달하면 내가 너 혼내줄 거야, 너 물량을 줄일 거야, 뭐 너한테 페널티 물릴 거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럼 본사가 그거는 공정위 제재를 받는 행위예요. 그래서 영업지역을 반드시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배달을 저쪽 점주님이 우리 동네까지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본사한테 어떤 거 강요를 하기 좀 어려운 시점이고요. 이게 이제 영업지역은 오프라인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고 온라인상에 이런 거를 아직은 법률이 케어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그 부분 아셔야 되고, 근데 이제 영업지역의 잠깐 그 제도의 맹점이라면 제 생각에 영업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조항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영업지역을 최소 얼만큼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게 영업지역을 주시는 본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교육생분들이나 또 본사께서 듣고 계시다면, 저는 본사는 아마 경험상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템은 이 정도 거리에서 고객들이 더 이상 유입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점주님 입장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넓게만 달라고 하는 게 항상 바람직하진 않아요. 브랜드가 여기저기 자주 보이는 게 오히려 이미지 같은 걸 고객들한테 빨리 각인시키고 이용을 조금 더 활성화 촉진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넓게 영업지역을 보호해준들 그 동네에서 나한테까지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아이템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학생들을 이렇게 픽업해 오는 학원이다. 그러면 픽업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조금 멀리 주실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그냥 떡볶이 그냥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그 인근 어떤 고객들 대상으로 하시는 아이템이라면 너무 지나친 멀리 거리에서 오시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면 떡볶이 먹으러 갈 때 막 1km, 2km를 막 걸어가거나 이런 일은 흔치 않아요. 물론 너무 맛집이어서 차를 타고 일부러 가는 경우는 있지만 프랜차이즈 경우는 그런 일은 좀 드문 것 같거든요. 개인 맛집이면 물론 찾아가 볼 수는 있겠지만 프랜차이즈면 일부러도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의미 없이 무조건 넓게만 그쪽에서 유효 고객이 오지 않는 거리인데 너무 지나치게 넓게 달라고 하시는 게 늘 항상 이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경험상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본사도 이 정도 거리면 점주님을 보호하고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거리다라는 거를 좀 본사도 알고 계실 거고요. 점주님도 그런 걸 고려하셔서 저 이 정도 주세요 라고 요구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물론 본사의 그 정보공개서에 저희는 영업지역은 이 정도 보호해줍니다 라고 이제 원칙은 다 밝히시거든요. 정보공개서 꼭 보시면 영업지역을 얼마큼 주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권에 따라서 어디는 되게 번화가라서 막 유동고객, 거주고객 엄청 많아. 근데 나는 약간 군단이야.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면 사실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넓게 주셔도 그 번화한 어떤 그런 것보다 고객이 좀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래 규정보다 조금 더 넓게 주시는 건데 본사 재량이니까, 왜냐면 지역의 특성상. 그러면은 저 같으면 저는 이런 지역에서 창업을 하니까 조금 더 넓게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협의를 해서 뭐 계약서 수정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영업지역을, 넘어갔네. 영업지역을 이렇게 조금 설정하시면 좋겠고, 주의하실 건 본사가 가끔 제가 그 본사한테 조언을 할 때 점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또는 점주님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쓸데없이 본사도 너무 넓게 설정하시지 마라. 왜냐하면 그 멀리에서 이 점주님까지 고객이 안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추가 출점이 가능하다. 점주님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출점이 가능한데 이미 이 점주님 영업지역을 이렇게 설정해 버렸어. 그럼 여기다가 영업지역을 조금 줄일까요, 점주님? 너무 넓게 져가지고 저쪽에서 어차피 고객이 안 오잖아요. 저 이렇게 좀 축소할까요? 그 점주님이 좋아요 이러실까요? 열이면 9은 싫어요. 저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나중에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고객도 안 오고 거기까지 배달도 안 가. 그럼 거기에 진짜 뭐 날린 거죠, 그 지역을. 그래서 영업직 물론 점주님이 좋아요. 어차피 거기까지 배달도 못 가고 거기서 손님들도 안 오니까 저희 그럼 영업직 조금만 줄여요.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땡큐한데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의미 없이 넓게 주는 거는 좀 서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이 영업지역 변경 축소하거나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재계약할 때. 재계약 종료하고 또 재계약해야 되잖아요. 재계약할 때 점주님이 동의하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본사든 점주님이든 좀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최근에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가끔 뭐 이렇게 좀 대기업 브랜드에서 재계약 조건으로 매장 리뉴얼 하세요. 아니면 매장 이렇게 대로변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재계약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고 재계약 해주셨던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점주님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이미지 그런 기관들이 있고 고객들이 있고 이러니까 리뉴얼 하는 게 재계약 조건인데 그걸 거부하기가 이제 쉽지 않으신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많은 그런 많이 벌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동안 벌었던 돈들이 다시 매장을 리뉴얼한테 다시 쓰이고 또 매장을 아예 옮기게 하는 경우는 출혈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여기를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옮기라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작은 본부들은 그런 거 요구 잘 안 하세요. 그런데 대기업 브랜드들이 그런 걸 좀 요구했는데 그런 걸로 피해가 있다 보니까 법이 또 이렇게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리뉴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예를 들면은 너무 낡았어. 누가 봐도 너무 낡았어. 약간 객관적으로 너무 막 비트 싹 바라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다 깨지고 막 정말 이렇게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야 되고요. 아니면 그런 어떤 시설이나 장비가 위생이나 또 안전의 결함 이런 게 이제 뭐 문제가 되거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영업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리뉴얼이나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당이 돼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노후화가 됐다는 게 얼만큼인가요?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노후화가 좀 우리 그래서 감가상각 이런 기간도 사실 5년이잖아요. 그거에 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좀 요구하시는 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리뉴얼 좀 해주세요. 저희 벌써 5년도 지나고 많이 이렇게 낡았으니까 리뉴얼 해주시는 조건으로 재계약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뭐 간판도 새로 교체하고 뭐 등도 새로 달고 뭐 조명도 새로 이쁜 거 다르라고 하시고 막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드는 비용의 20%를 본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사는 내가 리뉴얼을 요구하면 20%는
본사가 부담이 되는구나 이렇게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옮기게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옮기게 하시는 경우에는 40%의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이제 법에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본사에서 저한테 이 비율을 낮춰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부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의 최소한이에요. 본사가 더 부담해 주시면 땡큐한 거고요. 더 부담하기 힘드시다면 이거는 최저 본사가 하셔야 되는. 실제로 그 떡볶이 브랜드에서 점포 리뉴얼을 요구하셨고 그때 이제 일정 비율의 돈을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하셨는데 그 비율 부담이 약 5%였나 봐요. 근데 점주님은 그걸 정확히 이제 인지하지 못하셨는데 분쟁이 생겨서 보니까 공정위가 조사해 보니까 한 5점 몇 프로를 이제 부담하셨어요. 20%를 부담해야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과징금 되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과징금도 받고 이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본사가 요구하신다면 그럼 본사가 일정 부분 좀 부담해 주시는 거죠.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고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내 마음이 너무 안 들어. 본사가 리뉴얼 하라고는 안 했는데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팀장님 저 매장 이거 리뉴얼 하려고 하는데 본사가 돈 보태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어떨 때? 본사가 먼저 요구할 때 점주님이 자발적으로 막 리뉴얼 할 테니까 보태주세요. 물론 본사가 도의적으로 우리 점주님이 리뉴얼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논외고 그건 도의적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법적으로 본사가 그럴 때 부담하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가맹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 반환이 이루어지냐면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드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정보공개서 안 줬거나 주긴 줬는데 14일 이거 안 지켰을 때 그때 돈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허위 가장 정보를 줘서 내가 그 말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사실과 달라서 운영하기 너무 어려워졌어. 그때 허위 가장 이제 정보 제공 위반인 경우에도 가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3번도 비슷한 경우예요. 그리고 4번은 뭐냐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인데 사실은 정당한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다 아니다를 점주님이 참 입증하려면 애로사항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럴 때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본사가 자기네 브랜드를 이렇게 브랜드를 이제 이렇게 넘긴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럴 때도 가맹금 이렇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냐고 질문 주셨는데 이건 가맹 사업을 중단하신 건 아니잖아요. 대신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좀 괜찮은 업체한테 브랜드를 이제 넘긴 거니까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계속 된다면 그런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맹금 반환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계약 해지랑 제가 몇 가지 많지는 않지만 정신이 없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계약을 당연히 우리 프랜차이즈 계약이 아니어도 땅을 사보신 경우도 있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계약도 해보신 적이 있고 계약서까지는 안 쓰시지만 구두상 계약도 있고 그런 계약을 다 해보셨잖아요. 월세, 그죠? 전세 이런 계약을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던 어떤 그런 조건들을 이 사람이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면 최고로 그러니까 알리고 언제까지 안 하면 계약 해지할 거야 라고 알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게 원래 일반적인 절차인데 가맹사업에서는 해지가 되게 어렵게 되었어요. 왜 어렵게 되었냐면 제가 아마 이 얘기를 몇 번 하는데 점주님들이 이렇게 돈을 어렵게 구해서 창업을 어렵게 했을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해지가 쉽게 되면 이 손해가 너무 커지니까 해지가 조금 어렵게 절차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 설명드릴 건데 우리 보통은 그 해지 너 어떻게 하면 해지할 거야 이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써 있어요. 저도 계약서 만들어 드릴 때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해지 사유 좀 써드리거든요. 그 해지 사유가 써 있는데 예를 들면 외식업 같은 경우 뭐가 많냐면 이제 이렇게
물건 본사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어떤 품목들을 이렇게 스스로 다른 데서 사갖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엄격히 구제해요. 왜냐하면 제품의 어떤 서비스의 퀄리티가 있는데 점주님들이 막 싼 데서 막 맛 갈라고 하는 닭 싸오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약간 규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해지를 하려면 예를 들면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 점주님이 닭을 예를 드는 거예요. 닭을 딴 데서 사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걸 본사가 딱 매장을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닭을 딴 데서 사온 것도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본사가 뭐 이렇게 위생점검차 방문했을 때 저희 뭐 6개를 닭을 사입하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상황을 쓰고 사진 첨부하면 좋겠죠. 그리고 계약서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그 계약 해지 사유 있잖아요. 지금 계약을 위반하고 있으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넣어서 시정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시정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고, 오늘이 만약에 뭐 10월 1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10월 1일인데 오늘 내용 증명을 보내요. 10월 1일 됐는데 10월 보내면서 만약 12월 1일까지 정확히는 뭐 11월 30일인데 12월 1일까지 2개월 12월 1일까지 그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이후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가지고 2개월에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 주셔야 되고요. 문서를 보내셔야 되는데 점주님이 계속 뭐 이렇게 들은둥 말둥하고 계속 사입해. 그래서 그러면 본사는 일주일이든 2주든 뭐 3주든 기다렸다가 또 한 번 시정해 달라고 안내를 보내셔야 돼요. 서면으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개월의 시간을 주시고 두 번의 문서로 시정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그 뒤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너 우리가 닭 사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입했다. 너 해지야. 그래가지고 해지 통보 딱 보내고 막 몇 월 며칠 해지 이러시면 해지가 안 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본사가 절차를 몰라가지고 너 사입하 딱 걸렸어. 너 해지야. 몇 월 며칠까지 간판 다 정리해. 통보하고 물류도 끄는 거예요. 해지가 이제 된 거니까. 근데 점주님이 막 억울해서 말아보다가 이 절차를 안 지키면 무효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공정에 신고하고 해지는 안 된 거고 절차를 안 지키셔가지고요. 무효가 된 거고 그동안 물량 뭐 공급도 안 하시고 부당하게 해지하고 영업에 손실을 준 거를 배상하게끔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점주님 잘 아셔야 되고 본사가 되실 분들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거 하나 10년간의 갱신 요구권 말씀드릴 건데 예전에는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하겠어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 10년 좀 전에 2008년도인가 이렇게 생긴 제도인데 왜 생겼겠어요? 점주님이 이렇게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가. 근데 이 점주님이 그 지역에서 매출 1등이야. 너무 잘해. 근데 본사가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통보한 거예요. 점주님, 저희 12월 1일자로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이후로 재계약을 안 할 예정이오니 사업을 잘 정리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로 간판 철거해 주시고 뭐 해주시면 감사하고 추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을 딱 보내면 계약이 그냥 종료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육 들으시면 듣기 빠고죠. 이게 매출 1등 찍는 점주님한테 왜 재계약을 안 해줬을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보니까 본사가 거기다가 이제 직영점도 차리고 이 점주님 내보내고 뭐 자기 지인들 먹태로 왜냐면 그 지역의 매출이 되게 잘 나온다는 게 이 점주님을 통해서 약간 검증이 됐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엄청 찾아오신 점주님 계셨어요. 저한테도 가고 막 경실련도 가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법이 생긴 게 점주님이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는 한 10년간, 예를 들면 뭐 2년 계약인데 재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10년간 계속 하실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사도 가끔 이럴 때 있어. 저한테 원장님, 저희 점주님 너무 강성이라 같이 가기 너무 힘들어요. 계속 가야 돼요? 너무 힘들게 하는데? 막 이러시는 본사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야 돼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재계약을 거절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류대금 같은 거 계속 미수 깔고 가신 분 있고 로얄티 같은 것도 계속 안 내시고 막 미수 엄청 깔고 가고 이러신 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재계약이 안 해줄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좀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혹시라도 본사나 이렇게 점주님이 불이익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런 절차를 잘 인지하고 계셔서 이렇게 절차를 안내드리거나 상황을 설명드린다면 서로 간에 조금 더 이렇게
불협화음 내지는 얼굴 붉히는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당하게 당했다면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마무리돼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 궁금하신 질문사항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게 영상이 또 유튜브로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혹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때때로 확인하면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